이종인 씨의 최근 모습입니다. 지금 팔에 마비가 와가지고 사실 거의 상반신, 반신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세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근황을 묻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뉴스방의 사실은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저희가 집중 취재를 해서 조금 전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한 5,00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시청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화재가 났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알파잠수 본사가 완전히 불에 타서 전소가 됐습니다. 경찰이라든가 119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발뉴스가 드론을 가지고 정밀 촬영을 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사실은에 보도하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호응해주고 계신데 전소가 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항공에서 보면 지금 요만큼 불이 안 탔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에 군 CCTV 케이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밤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바다에서 안쪽으로 무트로. 그래서 여기서 이게 먼저 탄 흔적이 있는데 케이블이 타면서 불꽃이 이쪽 플라스틱 쪽으로 옮겨 붙어서 탄 것 같아요.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바다에서 내륙으로 부니까 이게 안쪽에 더 탔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것만 봐도 명백한데 좀 결정적인 물증이 요 맞은편에 군 17사단인데요. 요 맞은편에 또 CCTV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 되는데 법원의 강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당시에 수사도 이렇게 엉터리로 되고 군대에서는 그 CCTV 자료를 감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하자마자 뭐 댓글에 엄청납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안 그래도 이 화제가 궁금했는데 정말 의료원 분들은 점점 상처만 입고 쓰러지고 빨리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비등해서 저희가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세월호 의인 이종인 대표의 알파잠수 화재 사건 경찰이 군의 CCTV 제출을 끝내 강제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 발생적인 발화로 해서 덮었던 그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됐거든요. 청원을 시작한 지 300명 넘는 분이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부디 이번에는 20만 명이 넘어서 훌쩍 넘어서 재조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KBS입니다. KBS 주말 시청률 부진을 딛고 13.6%, 14% 가까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큐시트를 보면 어제 여야정이 민생을 엄중하게 보고 입법하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그런 청와대 회동이 있었습니다. 여야정. 그래서 뭐 김정은 답방과 탈원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론도 보였다. 하지만은 정부 특활비, 국정원 정부 예산은 깜깜이로 증액됐다. 이런 예산과 관련된 꼭지로 이렇게 이어갔는데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웃으면서 잘 이렇게 김성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오는데 웬일로 이렇게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모였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쭉 보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 뭐 이런 거는 크게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제 더 이상 뭐 규제 혁신 신속하게 추진하자. 요거 탄력 근로제 요거 확대 적용하기로 했는데 요건 상당히 이제 노동계랑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뭐 쭉 뭐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선거제도 개혁 결국은 이제 선거구제를 다음 총선에서 자한당 같은 경우 한 40석 정도도 제대로 나오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선거구제를 1, 2등, 2등까지 당선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마 민평당까지도 이해 득실을 따져봤을 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선거제도 개혁, 결국은 밥그릇 때문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전망을
뭐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해안포를 한 개 개방하고 있다. 여기 해안포 다 문 닫기로 해놓고 왜 이렇게 열어놨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군에서 기능 장애 북한 쪽 요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이 뭐 모터가 고장 났는지 안 닫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사를 썼는가 봤더니 전날 경향신문에서 이거 경향신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도 무슨 조선일보 기사인 줄 알았어요. 단독을 이렇게 딱 걸고 북한군 해안포 한문이 5일째 개방돼 있다. 하지만 남측은 항의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거 조선일보 논조잖아요. 북은 별다른 해명도 없고 남측은 적극적 문제제기 안 하고 있다. 남북 화해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다. 무슨 뭐 사연이 있겠죠. 한 개 열렸다고 해서 저기서 무슨 뭐 미친 척하고 뭘 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문인데. 그럼 왜 열려 있을까라는 궁금증 정도면 모르겠는데 항의도 안 하고 남북 화해 홍보에만 몰두한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약간 조선일보스러운 논조여서 약간 좀 당황했는데 경향신문은 뭐 르포까지 했더라고요. 그 이어서 뭔가 좀 모르겠어요. 시장 확대를 위한 포석인지 몰라도 여하튼 KBS가 기능 장애 판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KBS 단독인데요. 요새 갑질이 이제 당분간 미투가 그랬듯이 갑질 문제에 대해서 또 한동안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문제제기가 많이 이어질 것 같은데 계속돼야겠죠. 미투 문제도 그렇지만 갑질도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근데 이거 보니까 내 땅 좀 알아봐라 라며 경찰서장이 밑에 있는 간부한테 시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뭐 가려놔서 뭘 가려 이런 걸 그냥 서장인데 무슨 어느 서장인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어느 서장이래. 가서 그랬대요. 나도 여기 갑부대열에 좀 끼고 싶다. 박 계장이 나왔네. 신원이 내부 제보자가. 박 계장이 양평에 오래 있었으니 뭐 양평경찰서장이네 그러면. 아닌가? 양평경찰서 서장 아닌가? 여기 양평경찰서 경위고 그렇잖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양평경찰서장 같아요. 그쪽에 땅값이 막 들썩들썩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도 한번 부자 되고 싶다 이렇게 알아보라고 한 거야. 그래서 계속 뺑뺑이를 돌렸다는 얘기예요. 정말 심한 갑질들 많죠. 이 정도면 속으로 조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애교로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갑질이 많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애교가 안 통하는 시대죠. 엄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땅을 샀대요, 더구나. 자, 그런가 하면 1,600억을 들여서 만든 미사일 해공. 이거는 이제 배에서 하늘로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인데 딱 한 번 실험하고 합격 판정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야, 정말 함대 공이죠. 배에서 항공기로. 보니까 이게 10발 가운데 9발 맞췄다고 이렇게 합격 판정을 내렸는데 사기야. 왜냐면 표적 미사일, 연습용 표적 미사일이 속도도 낮고 절반 수준에, 그리고 실제로 배를 때릴 때는 미사일이 낮게 물에 스칠까 말까 이렇게 낮게 오거든요. 레이더에 안 잡히려고. 근데 이렇게 하늘로 왔대요. 그러면은 그건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시뮬레이션만 했대. 뭐가 이렇게 급했을까요? 개발에 들어간 돈이 1,600억. 양산 앞으로 찍어내는데 5,600억이 더 들어간대. 거의 이래저래 한 1조 가까운 사업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군납이라는 게 말이죠. 제가 병무비리 전문이에요. 이회창 아들 병무비리 제가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특정 많이 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하도 오래된 일이라. 그때도 소송 많이 걸렸죠. 근데 동시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방위 산업, 군납비리예요. 군납비가 왜 문제냐면 우리나라 군부를 문민화시키고 민주화시키려면 이 군이 세 개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는 인사, 그다음 작전, 그다음에 획득. 이 군납을 통해서 획득하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이권이에요. 그래서 인사랑 작전은 YS 때 하나회를 철폐하면서 과감하게 상당히 혁신했어요. 물론 군내 사주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지만. 근데 획득은 예비역 장성들이 다 군납 업체로 갑니다. 그래서 로비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주한미 사령관들도
예편하면 다 로키드 마틴이나 뭐 이런 그 군수 산업 마케팅 쪽으로 갑니다. 이사나 뭐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안보 위협을 고조시켜서 물건을 팔아먹는 일인데 거기에 대단히 더 나쁜 거죠. 비리가 섞여 있으면. 왜냐하면 안보 위협을 고조시켜 가지고 엉터리로 물건을 판 다음에 결국 피해는 병사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열심히 취재했어요. 그때 자이툰 부대에 차량용 방탄판 있잖아요. 그 이제 작전을 하러 가면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사막에서 이제 작전용 차량들이 가는데 거기를 방탄판으로 다 방탄을 둘러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방탄판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방탄판을 납품하는 과정에 비리가 있어.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은에서 취재를 담당하고 있을 때 집중 보도했어요. 그래 어떻게 될게요? 이렇게 됐어요. 제가 방탄 비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헬멧으로부터 시작해서 방탄 차량 각종 군납 물품으로 취재를 확대했거든요. 그랬더니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갑자기 어깃장을 놓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그냥 국방부의 홍보를 그대로 리포트 해줬거든. 이를테면 이게 국방부에서 생각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오해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그냥 국방부 기자들이 다 협조를 했거든. 이게 자이툰 부대로 지급되는 방탄 헬멧입니다. 군대에서 몇 미터 거리에서 권총으로 쏴도 안 뚫린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다 선전을 한 거예요. 스탠드업을. 그래서 그 거리에서 그대로 제가 쏴봤더니 다 뚫린 거죠. 제 실험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리포트에서 기자들이 홍보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기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납품업체들이 압수수색을 받고 그 사이에 비리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자 그때 반기를 들었던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지난해 말 방탄 헬멧 등 방탄 장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어요. 연명으로. 근데 이런 거는 보도가 안 되니까 저만 뭐 무리하게 실험해서 마치 군과 군 출입 기자들을 명예훼손한 것처럼 여전히 인터넷에 떠돌고 있더군요. 진실은 하지만 침몰하지 않습니다. 한 국방부 기자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MBC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는 없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MBC가 문제 제기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반면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 방탄 장비에 대해 소개해 내놓은 자료를 우리는 인용하는 데 그쳤다는 점은 인정한다. 이 정도면 정말 깨끗하게 인정한 거예요, 기자들이. 사실은 팀의 이상호 기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국방부 출입 기자들 고생하는데 보도 자료를 의심하지 않고 인용하는 관행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안에 적극적 취재와 관심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기자실에서 절대 특종이 국민을 위한 알거리를 위한 특종이 안 나온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자실 그거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브리핑 룸으로 가고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04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국은 그 자이툰 부대에 납품된 차량용 방탄 제품 납품 과정 비리가 있었다는 것으로 군납업체 대표가 48억 원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구속됐다. 1년 뒤에요. 저는 이미 이제 만신창이가 되고 국방부 장관이 저 언론중재 걸고 막 소송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14, 15년 전의 일입니다. 김모 씨인데요. 여기 있네. 전 대표 64살 김모 씨를 구속했어요. 결국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양반이 저희 MBC 후배의 아버지였어요. 이 양반이. 이 장성의 장성. 중장 정도 되는 장성의 아들이 MBC 타 부문의 후배로 있었는데 제가 되게 이뻐하던 후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선배가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는 그 방산업체 아버님이 대표이사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정말 만약에 그 취재원이 내 후배의 아버지라서 봐주면 내 후배거나 선배거나 내 지인이 아닌 다른 취재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내가 그동안 고발해온, 앞으로 고발할.
정말 더 열심히 빈틈없이 취재할게. 억울함 없으시도록. 그래서 더 열심히 취재해서 더 많은 비리가 취재됐어요. 지금도 이 후배한테는 인간적으로 대단히 미안하죠. 하지만 기자질의 숙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뭐 로비하거나 그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실제로 너무나 그런 부탁들을 안 해서 좀 섭섭할 때도 있어요. 전혀 저한테 부탁 안 해요. 삼성 엑스파일 때도 저한테는 아무도 부탁 안 했어요. 제가 옛날에 부탁하면 다 찍어가지고 그걸 또 고발했거든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주변에서만 다 이렇게. 자, SBS입니다. 농담이었어요. SBS 4.8로 좀 떨어졌네요. 왜 그럴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큐시트는 나쁘지 않아요. 남북이 65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 하구 수로를 공동으로 조사했대요. 요거 MB 때 거북선 있잖아요. 거북선을 요 수로 밖으로 빼냈거든요. 그러느라고 수로 조사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한 건 아니었죠. 하여튼 의미 있는 거고. 이제 바다 지도 쭉 하구언이라고 하죠. 쭉 항해로 나가는 일대의 바다 지도를 만들면 공동 조업을 할 수 있고 많은 활용하는 데 도움이 활용처가 생기겠죠. 그리고 KBS는 톱으로 보도했던 여야정 협의체 첫 가동 요거를 이제 탄력 근로 확대 등 12개양 합의. 확실히 SBS는 탄력 근로 등 기업 관련된 정보에 좀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협치의 탄생이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반면에 60점짜리다. 뭐 이렇게 서로 동상이몽이다. 남북 일자리 예산 이제 심사가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격돌했다.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보여줘도 돼요. 저 주먹 따짐 갔는 줄 알았더니 그냥 말만 그랬더라고요. 괜히 갈등을 부추길 필요 없습니다. 언론이. 실제로 한번 싸우면 뭐 보도할지 몰라도.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 증인 집청 거부, 양심적 집청 거부와 관련해서 이제 36개월 교정시설 대체 복무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길다, 징벌성이다라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과 인권 단체 쪽에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짧아지면 그러면 이게 형평성, 목숨을 담보로 하고 누구는 집중하고 싶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죽이는 거를 2년 동안 공부하고 나오는데, 훈련받고 나오는데 형평성 논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죠. 상당히 좀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창호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까지 찾아간 친구들의 호소가 큰 도움이 됐다. 그런가 하면 이용주 국감 스타, 청문회 스타죠. 아유, 양반 정말 음주운전을 하필이면 했어. 자기가 같이 공동 발의한 법안인데, 아유 참 딱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정치인일수록. 그런가 하면 SBS 요 보도 눈길을 끌만한 가치가 있어요. 뭐냐면 일본 변호사 100여 명이 개인 청구권, 이번 대법원이 인정한 개인 청구권, 일본 정부는 의미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개인 청구권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일본 아주 극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더구나 변호사 집단이 이런 성명을 냈다는 거 대단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변호사 100명이 일본 참의원회관에서 아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이 그야말로 정상 국가로서 세계 사회에서 나름대로 평가받고 지도력을 획득하려면 이런 훌륭한 변호사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자, 일본 변호사들은, 이분들은 제 변호사님들이라고 호칭하고 싶어. 변호사님들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한 개인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납득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된 해결이 필요하다 밝혔다.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왜 제가 변호사님들이라고 했냐면 변호사 놈들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변호사 놈들 때문에. 지금 양진호가 이제 하두인데 소환이 임박했는데 또 황제 슈퍼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대요. 이름하여 방탄 변호인단,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먹칠해서 되겠습니까? 이 나쁜 변호사 놈들아, 이 변호사님들을 좀 본받아라. 이 사람들아,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룸사롱 접대 요즘도 있나 몰라요. 헐, 이거 한수원 왜 이러니 나 진짜. 한수원은 원전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한국 수력 원자력 직원들. 이 사람들은 요만큼의 해이함도 우리 사회 큰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일벌 100개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근데 룸사롱 가서 접대받고 상품권 받고 부실 납품을 묵인했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잔인한 상상이 막 떠올라서 넘어가겠습니다. MBC인데요. 4.3으로 살짝 올랐어요. 이건 상당히 뭐 고무적입니다. 최근 시청률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들 한국기자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기자협회보라고 있습니다. 뉴스방은 데일리 뉴스 비평은 요거까지 다 봐요. 촘촘하게 다 봅니다. 언론 관련 전문지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 MBC 뉴스데스크가 90분, 현재 한 50분 정도 하는데요. 90분으로 확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기자들 시간만 들리면 뭐하냐 반기를 들고 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노조도 뉴스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비전 없이 이렇게 땜질식으로 시간만 늘려서 되겠냐. 기자 플러스 노조까지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박성재 보도국장은 기자로서 이 양반이 양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도국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며 나름대로 한 2차례 논의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역시 국장 정도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국장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살짝만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살짝만 들여다봤는데 이제 평기자들 중심으로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죠. 가뜩이나 인력 부족하고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활용도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대안 없이 이렇게 논의 없이 이렇게 늘리겠다는 거 불안하다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노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뉴스 와이드화를 추진하는지, 과연 총체적 전략을 있는 것인지, 어떤 전략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진지한 토론과 공감대가 없이 몇몇 책임자들이 즉흥적으로 출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조 얘기인데요. 상시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을 혁신을 위한 내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상시적으로 이런 얘기인데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진짜 위협이 되는 게 뭔지 자문해야 된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뉴스의 홍수 속에서 충실하고 입체적인 취재로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데일리 뉴스 비평을 그대로 뉴스데스크에 가져가서 하라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맞는 말이에요. 뉴스가 한 10개 되잖아요. 프라임 타임 때 뉴스가 대한민국에 한 10개 돼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나라는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고만고만하게 다 비슷비슷한데 단독이 한두 개 있어서 차이가 나요. 이미 시청할 시간은 바닥이 났어. 우리 시민들은. 근데 하나만 보기도 힘들어. 이러면은 변화된 뉴스 소비 패턴, 모바일화, 유튜브화 한다든가 어떤 혁신 조직 틀 안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당장 시간 늘리는 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런 전망 속에서 확대 편성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조금 좀 아직 12월까지 좀 더 토론을 한다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은 예전에 비해서 MBC의 개편 따위에는 크게 이렇다 할 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 그게 바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제 뉴스 좋았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뛴 것 같아. 독고단이, 죄송합니다. 단독이라고 하거든, 단독을 했어요. 제가 기자질의 나쁜 습성이 아직까지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독 기사인데요. 위안부 소송을 막겠다며 양승태한테 보고했대요. 임정원이가. 되게 화나는 기사예요. 잠깐 요건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코드에 맞추기 위해 그동안 알려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말고도 위안부 할머니 소송에도 개입을 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그 세부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사법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위안부 소송 재판 개입을 위한 구체적 시나리오가 담긴 사법부의 이 내부 보고서는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단독 확인했습니다. 김준석 제가 이뻐했던 후배인데 취재 잘합니다. 보니까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아시죠? 김앤장 고문이었잖아. 외교부 장관 하기 전에. 그죠? 그때 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일본 편을 들었던 김앤장이 고문이었잖아요. 요 양반이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되고 나서 이거는 최종적이다 이렇게 확인했잖아. 일본 외상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말을 할 때. 일본 외교부 장관인 줄 알았어. 그로부터 사흘 뒤에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판결할지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1억 원씩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려서 첫 번째 재판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라. 아니면 통치 행위론을 판결 근거로 대라. 아니면 시효가 소멸됐다고 해라. 아니면은 개인 청구권 소멸됐다고 해라. 마지막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그러니까 모두 다 위안부 할머니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지침을 내린 거야. 왜 그랬냐고 했더니 제외 공간에다가 법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청와대 협조를 요구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제외 공간에 판사가 왜 나가야 됩니까? 그냥 애들 교육시키고 골프 치려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오욕의 세월과 그 통안의 눈물을 엿바꿔 먹은 거예요. 골프랑. 박근혜는 피해자라고 하는 판결 문구까지도 깨알로 지시했다는 내용도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강현석 기자도 취재 잘하는 기자입니다. 초안 문구가 원래 이랬대요. 대통령은 물론이고 개인으로서 갓도 다스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그 7시간 행방과 관련된 보도는 개인으로서도 피해자 박근혜의 명예훼손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썼더니 야 이러면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청와대가 서운해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고치라고 그랬다. 어떻게 고쳤냐면 개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서 무죄다. 이렇게 수정하라고 해서 수정했대요. 저는 판결문이 대법원 행정처까지 보고되고 수정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 제가 소송을 130번 넘게 하면서도 처음 알았어요. 그냥 가이드나 이런 방향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나쁘지만 그 정도는 할지 모른다고 의심했는데 아예 판결문이 올라갔다는 거야. 선고 한 달 전에. 이건 범죄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사법부는? 깡패 집단 아닙니까? 이거는 일말에 추후에 용서 관용이 없이 정말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한국 법원이 똑같은 사안으로 박근혜 7시간과 관련돼서 어디서 뭐 했냐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요분도 촛불시대의 시민 저항을 앞장섰던 분이에요. 박성수라는 분, 동고리로 더 잘 알려있죠. 검찰이나 법원이나 경찰이나 사료, 걔만도 못하게 사료 줘라. 근데 사료도 아깝더라고요, 저는. 여하튼 요 양반이 똑같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8개월을 감옥에 살았어요. 이 사람은 8개월 살았어요. 근데 국내에선 보도도 안 됐어. 그나마 뉴욕타임스 같은 데 보도했잖아. 근데 고발 뉴스는 갔죠. 저희는 바로 일주일 전에 산케이 지국장 무죄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뒤라서 이거는 얘기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그 진보든 보수든 간에 상관없이 기자들이 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구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자분들이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서울에서. 이제 이분은 8개월 동안 형을 살고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날이었어요. 이제 선고 유죄가 확정돼서 석방되는 대구지방규정청.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본 국민의 알 권리는 인정되면서 한국 국민의 알 권리는 부정당한 판결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눈물 글썽글썽했어요. 저 이분 여름옷 입고 들어갔다가 나온 거야. 옷이 여름옷이야. 이거 봐. 시간 동안 뭐 했나 안 했나 조차도 사실 저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다만 그 시간 동안에 빚어진 어떤 의혹이 있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이래저래 불거지고 그러면은 그것을 풀어줘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데 계속 그걸 또 막 짓밟고 그러면서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태도 자체가 이 정부의 어떤 무능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8개월 동안 자 영치금이랑 뭐 이렇게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또 자기 시위하러 간다고. 정말 저렇게 굳건하고 밝은 우리 촛불의 힘으로 지금 우리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 정말 반성해야겠습니다. JTBC 5.866 되게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편집을 보니까 역시나 깔끔해요. 깔끔하고 뭐 크게 다를 거 새로운 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이제 MBC에서 길게 가보고 싶다는 것 같은데 장단이 있겠죠. 역시 미투 때도 그랬듯이 갑질 논란 되니까 인터뷰를 하고 싶어. 내 갑질 피해 받은 거. 그럼 어디로 가요? 혹시 JTBC로 갑니다. 그게 바로 신뢰의 힘인데요. 운전기사한테 갑질하는 거 여러 차례 폭로됐지만 이번에는 그 주체가 글로벌 투자회사의 30대 지사장이야. 애송이. 어린 30대가 지사장이 돼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겸손하던데 보니까. 근데 이건 특이하네 이 친구는. 폭언과 법규 위반 압박했대요. 쭉 보니까 모건 스탠리 PE의 정회운 한국 지사장의 운전기사. 모건 스탠리가 되게 큰 투자 회사잖아요. 근데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놀부나 모나리자 이런 중견기업의 경영도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런 멘탈로 어떻게 사람을 물건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큰 회사를 경영하는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데 말이죠. 오늘의 데일리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